평생을 바쳐 일군 거대한 기업, 그 모든 것을 자식들이 아닌 사회에 맡긴 창업주가 있었습니다. 왜 그는 혈육보다 남을 선택했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 병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창업주의 선택이 남긴 진정한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한복판 대학병원 중환자실. 하얀 침대 위에 누운 한창수 회장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75회를 살아오며 쌓아올린 거대한 기업. 제국 창수그룹의 창업주였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혈압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한창수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50년 전 빈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창수그룹을 만들어낸 그 눈빛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창수빌딩의 간판이 겨울 해가 지는 하늘 아래 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 영숙과 함께 맨손으로 일군 꿈의 결실이었습니다. 여보, 희미한 목소리로 한창수 회장이 불렀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아내 영숙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50년 함께 가난을 이겨내고 사업을 키워온 동반자였습니다. 네, 여보. 여기 있어요. 영숙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한창수 회장은 아내의 손을 느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게 참 많구나.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까지 모든 순간이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창수 회장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남 한민수와 차남 한준수, 두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사업보다는 재산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병원에 온 지 일주일인데 아이들이 찾아온 건 겨우 2번이야.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금방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정작 궁금해하는 건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라 회사의 후계 구조였습니다.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영숙이 남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들까지 합세해서 유산 문제를 들먹일 때면 이게 정말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남 한민수가 들어왔습니다. 45살의 그는 아버지를 닮아 체격이 좋았지만 얼굴에는 늘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컨디션은 어떠세요? 민수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 대신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가까이 와라. 한창수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민수는 마지못해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걱정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경영권 문제 말입니다. 이제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갈 때가 된 것 같아서요. 한창수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아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권력과 돈뿐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내가 우리 회사의 진짜 가치가 뭔지 알고 있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답을 해야 할지, 솔직한 마음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가 평생 쌓아오신 자산과 브랜드 가치, 그리고 그만해. 한창수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수는 어디 있냐? 아, 동생은 해외 출장 중이에요. 내일 들어온대요. 민수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차남 한준수는 골프장에서 사업 파트너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형과 달리 준수는 아예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부동산과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민수야, 너희 형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거냐?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쫓아다니며 사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순수했던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효율성이 중요한 시대예요. 민수의 말에는 아버지의 경영 방식이 구식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창수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효율성이라.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빌딩 하나하나가 모두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냐? 그야. 정확히는 모르지만 계열사 포함해서 10,0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12,300명이다. 한창수 회장이 정확한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족까지 하면 몇 명이겠느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만 명이 넘는다. 4만 명의 삶이 우리 회사에 달려 있어.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우선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대충 넘기려 했습니다. 그에게는 숫자로 표현되는 실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남 한준수가 들어왔습니다. 43살의 그는 형보다 날씬했지만 눈빛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수의 인사도 형식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형 민수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수야, 왔구나. 네, 바쁜 일정 조정해서 왔습니다. 준수의 말에서도 의무감만 느껴졌습니다. 한창수 회장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냉정해진 걸까요? 너희 둘이 함께 온 김에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두 아들의 표정이 순간 긴장됐습니다. 드디어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경영권은 제가 물려받고 준수에게는 적당한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형, 잠깐만요. 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 아버지가 보유하신 부동산과 주식을 현금으로 정산받고 싶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창수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냐? 영숙이 두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를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요. 준수의 말에는 아예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업 거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창수 회장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정말 자신의 피부치가 맞을까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나가라.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두 아들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지금 당장 나가.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평생 보여주지 않았던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냐? 한창수 회장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영숙이 급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흥분하시면 안 돼요. 흥분하지 말라고. 내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
저놈들이 하는 짓을 보고도 흥분하지 말라고.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50년을 살아오며 이런 자식들을 키웠다고 진정하라고? 두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겠냐? 한창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는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중환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창수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나가거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한창수 회장의 마지막 말에 두 아들은 결국 중환자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건 한창수 회장과 아내 영숙뿐이었습니다. 여보, 아이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영숙이 남편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고민이라. 돈 걱정 말고 무슨 고민이 있겠어. 한창수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의 불빛만이 한창수 회장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게 맞을까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저런 아이들에게 맡겨도 될까요? 그때 한창수 회장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은 어제보다 더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한창수 회장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조금이라도 주무셔야 해요. 영숙이 남편의 이마에서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한창수 회장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잠이 안 와.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들들을 내쫓은 후로 계속 이런 상태였습니다. 영숙아. 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창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좋은 아버지였어요. 영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속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너무 일에만 매달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그때 중환자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수와 한준수가 다투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형, 어제 왜 그랬어? 아버지를 너무 자극한 거 아니야? 준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도 똑같이 말했잖아. 민수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제 아버지에게 호통을 들은 후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가 화나신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조심했어야지. 두 형제의 다툼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 아이들 좀 보세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서로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한창수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그렇게 화내셨는데. 그래도 내 자식들이야. 영숙이 문을 열고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와 준수는 서먹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심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 컨디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준수도 형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한창수 회장은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사과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한창수 회장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해봐라. 어차피 어제 다 들었으니까. 두 아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니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이어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쌓아오신 기업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 싶어요. 발전시킨다고? 네. 지금 시대에 맞게 구조조정도 하고 수익성도 높이고.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냐?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무래도 비효율적인 부서나 인력은 정리해야죠. 그래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한창수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효율적인 인력이라는 말은 곧 사람을 자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자를 생각이냐? 정확한 숫자는 전문가들과 상의해봐야겠지만 아마 전체 인력의 10% 정도는 1000명이 넘는다는 말이냐?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감정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회사가 살아남는다고 1000명을 자르면서 그렇게 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민수는 자신의 논리가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창수 회장에게는 그 말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창수 회장이 차남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준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나 주식을 현금으로 받아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해외 투자 쪽이요.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니까 해외로 나가야 해요. 준수의 말에도 구체적인 비전은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굴려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져갈 생각이냐? 시세로 따져서 제 몫만큼은 받아야죠. 준수는 이미 계산을 다 해본 것 같았습니다. 내 몫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데? 대략 2천억 정도요. 준수가 태연하게 말하는 금액에 영숙이 놀랐습니다. 2천억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2천억. 한창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으로 몇 명이 살 수 있는지 아느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회사 직원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다. 2천억이면 4천 명이 1년을 살 수 있는 돈이야. 한창수 회장의 계산에 준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죠. 저도 아버지 아들이고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준수의 말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권리라. 한창수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그 권리를 위해 뭘 했냐? 뭘 했냐고요? 민수가 반발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 일도 도왔고, 도왔다고?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가 언제 진짜 일을 해봤냐? 편한 자리에 앉아서 월급이나 받아먹으면서 도왔다고 하냐? 두 아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는 뭐가 돼요? 평생 아버지 밑에서 부려먹히기만 해야 해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려먹힌다고? 한창수 회장이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영숙이 급히 말렸습니다. 여보, 안 돼요. 부려먹힌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부려먹었냐? 오히려 너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무슨 피해요? 준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가 임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못하고 있어. 그게 피해가 아니고 뭐냐? 아버지의 말에 두 아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실력이 아니라 혈연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요. 노력이라고? 한창수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골프 치고 술 마시는 게 노력이냐? 회사 돈으로 고급 차 타고 다니는 게 노력이냐? 두 아들의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너 민수, 작년에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용도 결제한 게 얼마나 되는지 아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이면 신입사원 연봉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쓴 돈 때문에 한 명을 더 뽑을 수 없었던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준수 너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준수가 긴장했습니다. 회사 출장비 명목으로 가족여행 간 건 몇 번이냐? 아버지, 대답해봐라. 한창수 회장의 호통에 준수가 움츠러들었습니다. 5번 정도요. 5번이 아니라 7번이다. 총 8천만 원. 준수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이면 몇 명의 직원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봤냐? 한창수 회장은 아들들의 모든 잘못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가족이니까 눈 감아줬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느냐? 한창수 회장의 질문에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의 대답은 공허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회사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대답하네. 한창수 회장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진짜 모르는 거냐? 내가 뭘 원하는지? 두 아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저희가 뭘 모르는 건가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있어.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이상론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민수가 반박했습니다. 이상론이라고? 한창수 회장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내가 50년을 그런 이상론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 그럼 뭐라는 거냐?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리해고를 안 한 이유가 뭔 줄 아냐? 두 아들은 모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기 때문이야.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사람들을 숫자로만 보고 있어. 그게 내가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야. 중환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창수 회장의 말에 두 아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아내 정미와 준수의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미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도 형식적인 느낌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진도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그래. 영숙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오는 이유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정미가 말을 꺼냈습니다. 뭘 상의한다는 거냐? 한창수 회장이 피곤한 듯이 물었습니다. 재산 정리 문제요. 정미의 말에 한창수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산 정리라고? 네. 미리미리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죠. 상속세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대요. 며느리들까지 나서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니 한창수 회장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도 그런 생각이냐?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이라. 한창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한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 며느리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효심이다. 내가 아프다고 걱정해주는 마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 말이야. 한창수 회장의 말에 며느리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효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있다고 생각하냐? 한창수 회장의 반문에 정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온 지 열흘인데 너희가 몇 번 왔냐? 며느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재산 얘기뿐이야. 그게 효심이냐?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수진이 작게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진심이 없는 사과는 더 상처만 돼. 한창수 회장의 말에 중환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희 모두 나가라. 한창수 회장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더 이상 보기 싫어.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아버지가 왜 저렇게 나오시지? 아무래도 병 때문에 예민해지신 것 같아. 어쨌든 우리끼리 미리 정리해둬야겠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한창수 회장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이들이 자신의 가족일까요?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영숙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상심하지 말라고? 50년을 살아와서 이런 자식들을 키웠다고 상심하지 말라고? 한창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남자답게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보인 눈물이었습니다. 영수가, 네, 여보. 내가 정말 잘못 산 걸까? 한창수 회장의 질문에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밖으로는 여전히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상태는 걱정하지 않고 오직 재산 분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창수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야 할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흘 후 한창수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이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여전히 병원보다는 회사나 골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여보, 아이들한테 연락하세요. 영숙이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미 연락드렸는데 장남부는 중요한 회의 중이라고 하시고 차남부는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하네요. 간호사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려는 이 순간에도 아들들은 다른 일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한창수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네, 여보. 여기 있어요. 영숙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그 따뜻한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창수 회장이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영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이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한창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여보.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고마웠어. 한창수 회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여보, 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영숙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한창수 회장의 눈은 이미 감겨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마지막 속삭임과 함께 한창수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50년간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거대한 인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곁에 있는 건 아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영숙의 울음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부인 조의를 표합니다. 의사가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편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그런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상실감에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에야 한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온 듯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선 민수는 침대 위에 아버지를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영숙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언제요? 민수의 질문에는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1시간 전이라고요? 그럼 왜 진작에 연락을 안 하셨어요? 민수의 말에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락했어. 중요한 회의 중이라고 하더구나. 영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하죠? 민수의 관심은 이미 장례 절차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슬픔보다는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2시간 후 한준수가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도 깊은 슬픔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준수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준수야. 영숙이 차남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기다리셨어. 죄송해요. 비행기 시간을 당길 수가 없어서. 준수도 변명부터 했습니다. 이제 장례는 어떻게 하죠? 민수가 실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회장으로 할까요? 아무래도 아버지 위상을 생각하면. 사회장이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준수가 걱정했습니다. 복잡하더라도 격에 맞게 해야죠.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을 테니까. 두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셨어. 어머니, 그래도 창수그룹 회장이셨잖아요. 대충 할 수는 없어요. 민수가 반박했습니다. 대충 하자는 게 아니야. 조용히 가족끼리만 하자는 거지. 영숙의 말에 두 아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회사 임직원들이나 협력업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들 조문 오고 싶어 할 텐데. 준수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럼 사회장으로 하되 장례위원회는 우리가 주도하는 걸로 하죠. 민수가 결정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들들이 듣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흘간의 장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까지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한창수 회장의 마지막 길에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족인 두 아들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저 사람이 누구지? 준수가 형에게 조문객에 대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버지 인맥은 워낙 넓으셔서. 두 아들은 아버지와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수그룹 첫 번째 직원인 김태식입니다. 회장님과 50년을 함께했습니다. 김태식의 소개에 두 아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동역자였지만 그들은 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 네. 아버지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민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 같은 사람도 가족처럼 여겨주셨거든요. 김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히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셨어요. 아이들 학비가 없을 때도,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할 때도 김태식의 말을 들으며 두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다른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엄격했지만 직원들에게는 따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건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요. 민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이끌어갈 테니까. 준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두 아들이 과연 아버지처럼 회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두 며느리가 빈소 옆 별실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유언장은 언제 공개되는 거예요? 수진이 정미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장례 끝나고 일주일 정도 후에 변호사 사무소에서 하지 않을까? 정미가 추측으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를 수도 있을까요? 수진이 불안해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혈육을 저버리겠어? 정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버지가 너무 이상하셨잖아요. 우리한테 화내시고 그건 병 때문이었을 거야. 아무튼 걱정하지 마. 두 며느리의 대화는 오직 재산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슬픔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각 빈소에서는 회사 직원들이 몰래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회장님 같은 분은 다시 없을 거야.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먼저 챙겨주셨지. 다른 직원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두 아드님이 잘하실까?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걱정돼. 두 분 다 회장님과는 너무 다르잖아. 쉿, 조심해. 들으면 어떻게 해? 직원들은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 날 발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창수 회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아들은 의식 진행에만 신경 쓸 뿐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준수가 장지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영숙은 뒷자리에서 두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은 벌써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창수 회장의 장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애도를 받으며 마지막 길을 떠났지만 정작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업 발전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한창수 회장,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쓸쓸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를 그리워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직원들과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 이제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제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해 볼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장례 끝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영숙이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죠. 정미가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우선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 게 어때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이미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한창수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그날 밤 영숙은 혼자서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남편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을까요? 영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걸까요?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영숙은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숙에게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영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50년을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에 내가 내린 결정을 이해해달라. 아이들이 실망스럽겠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당신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는다. 사랑한다. 창수. 편지를 다 읽은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무엇을 준비해 둔 걸까요?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법무법인 회의실에 한창수 회장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창수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위한 자리입니다. 김 변호사가 엄숙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창수 회장과 30년을 함께 일해온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먼저 유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민수와 한준수, 그리고 두 며느리 정미와 수진까지 모두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유언장이 여러 개인가요? 뭔가 절차가 복잡해 보이는데. 네, 실은 2개의 유언장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가족들이 술렁였습니다. 2개요? 준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유언장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조건부 유언장입니다. 특별한 조건부 유언장이라는 게 뭔가요? 정미가 궁금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가족들의 태도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 유언장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창수그룹 전체 지분의 50%는 장남 한민수에게, 30%는 차남 한준수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개인 재산은 아내 영숙과 2 아들이 균등 분할한다. 가족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역시 아버지는 가족을 저버리지 않으셨어. 민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건가요? 준수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특별 조건부 유언장이 남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2번째 봉투를 꺼내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습니다. 이 유언장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작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이 우선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즉, 첫 번째 유언장은 무효가 되고 이 2번째 유언장이 실제로 집행된다는 뜻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언제 그런 유언장을.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마지막 며칠 동안 몇 번에 걸쳐 수정하신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며칠 동안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유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2번째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창수그룹 전체 지분의 90%는 한창수 재단에 기부한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단에 기부한다고요? 네. 한창수 재단은 교육, 복지, 의료 분야의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0%의 지분은 장남 한민수 5%, 차남 한준수 5%로 분할한다. 5%씩이요? 그럼 우리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한 개인 부동산 자산의 80%도 한창수 재단에 기부하며 나머지 20%만 가족들이 상속받는다. 김 변호사의 낭독이 계속될수록 가족들의 얼굴은 더욱 하얘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어요.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쓰신 게 맞나요? 물론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능력 확인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직접 녹화하신 영상 메시지도 남겨두셨습니다. 영상 메시지요?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유 원장과 함께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자 스크린에 한창수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가족들아.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화면 속 한창수 회장은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먼저 영수가 고마웠다. 50년을 함께 해줘서. 영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준수야.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무리 화가 나도 너희는 내 핏줄이야. 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너희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는 걸.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기업은 혈육의 것이 아니야. 사회의 것이다.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창수그룹에는 12,000명의 직원이 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하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의존하고 있어. 한창수 회장이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키워왔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화면 속 한창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사람들을 숫자로만 봤어. 그냥 돈을 벌어다주는 도구로만 생각했지.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며칠 동안 너희가 한 말들을 들었어. 구조조정, 인력 감축, 효율성. 그런 말들만 했지.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1,000명을 자르겠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냐? 그 1,0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내 자식 같은 존재들인데.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준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2천억을 받아서 투자하겠다고?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는 생각해봤냐? 준수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한창수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습니다. 한창수 재단은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거야. 그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유산이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너희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아니야. 최소한의 몫은 남겨뒀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한창수 회장이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창수 회장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영수가 내 결정을 이해해줘. 너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평안을 찾은 것 같다. 한창수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이름이 돈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도운 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게 내가 원하는 진정한 유산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요. 민수가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에게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준수도 따라서 소리쳤습니다. 유족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셔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정미가 울먹였습니다. 10%씩 받는 지분과 개인 재산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실 겁니다. 김 변호사의 계산에 따르면 각자 수백억 원의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모셨는데.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은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셨다고? 언제? 영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며느리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병원에 몇 번 왔는지, 올 때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영숙이 며느리들을 바라봤습니다. 모시기는커녕 재산 이야기만 했으면서 뭘 모셨다고 하냐? 며느리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아버지 편을 드시는 거예요? 민수가 분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편을 든다고? 나는 내 남편이 옳다고 생각해. 영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들 아버지는 평생 올바르게 살아왔어. 마지막 선택도 올바른 거야. 두 아들은 어머니마저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이것밖에 못 받는 건가요? 준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은 절대적입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으시는 몫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신 것은 그래도 가족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그런 위로도 소용없었습니다. 기대했던 거대한 유산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법무법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때문이야. 형이 아버지를 너무 자극했어. 준수가 민수를 탓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너도 똑같이 했잖아. 민수도 동생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정미가 절망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뒤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들의 관계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한창수 회장의 마지막 선택, 그것은 가족보다는 사회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혈육보다는 더 큰 가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곧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유언장 공개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대기업 창업주가 가족 대신 사회를 선택했다는 뉴스는 연일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한창수 회장, 수조원 재산 사회 환원. 가족보다 사회를 선택한 기업인.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 언론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유언장 공개 한 달 후 한민수와 한준수 형제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형 때문에 이렇게 됐어.
형이 아버지를 너무 자극했다고. 준수는 형을 원망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너도 똑같이 했잖아. 민수도 동생을 탓했습니다. 두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대했던 거액의 유산이 사라지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네 남편이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됐어요? 수진이 정미를 비난했습니다. 우리 남편만 그런 말 했나? 당신네 남편도 똑같았잖아. 정미도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창수 회장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돈으로 뭉쳐진 관계였기에 돈이 사라지자 가족의 끈도 끊어진 것입니다. 반면 한창수 재단의 활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에는 한창수 회장과 오랜 동역자였던 김태식이 선임되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김태식의 취임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재단이 첫 번째로 시작한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한창수 장학재단 덕분에 제가 의대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장학생 중 한 명인 김수연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수연의 말에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재단의 두 번째 사업은 의료복지 사업이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었습니다. 한창수 의료재단 덕분에 아버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재단 사무실에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평생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매일 수십 통씩 도착했습니다. 한창수 회장의 이름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세 번째 사업은 취업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과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이었습니다. 한창수 재단에서 교육받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어요.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회사에 취직한 박민호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처럼 한창수 재단의 활동은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창수 회장이 꿈꿨던 진정한 사회 환원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창수그룹은 재단 소유가 되면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과 직원 복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로 오히려 더 안정적이야. 맞아. 구조조정 걱정도 없고 복지도 더 좋아졌어. 직원들은 한창수 회장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사회는 한창수 회장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기업인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인물로 기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창수 모델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이 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방식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기업인들도 한창수 회장의 사례를 따라 사회 환원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창수 회장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 창업주가 재산 기부를 선언했습니다. 기업의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한창수 회장의 선택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한창수 회장의 고향인 경남 하동의 한 작은 마을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한창수 회장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화려한 동상이나 기념관이 아닌 소박한 비석이었습니다. 한창수 선생 기념비. 비석에 새겨진 글귀는 단순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세상을 위해 살다 간 분. 마을 이장인 박서방이 비석 제막식에서 말했습니다. 창수는 어릴 적부터 남을 도우며 살았어. 성공한 후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지. 마을 사람들은 한창수 회장을 창수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적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창수가 마지막에 한 일이 정말 대단해. 자식들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다니. 할머니 한 분이 감탄했습니다. 그게 진짜 어른이지. 돈만 벌어서 자식들한테 주는 게 다가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평가는 따뜻했습니다. 그들에게 한창수 회장은 성공한 기업인이 아니라 마음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비석 제막식에는 예상외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창수 회장의 아내 영숙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곳까지?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이곳을 그리워했어요. 고향이 그리웠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여기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영숙은 비석 앞에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남편, 가족의 미움을 받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때문에요. 그 순간 영숙은 남편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지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동마을, 작은 비석 앞에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와서 놓고 간 꽃이었습니다. 한창수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재단은 계속해서 사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었습니다. 장학생들은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취업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창수 회장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창수 재단에서 일하는 김태식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창수 회장의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된 김수연이었습니다. 김태식 이사장님께 안녕하세요. 한창수 장학생 일기 김수연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창수 회장님께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무료 진료소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진료소 이름을 한창수 의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회장님의 뜻이 제 안에서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 올림. 김태식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창수 회장의 정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회장님, 보셨나요?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요. 김태식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한창수 재단 장학생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의사, 교사, 공무원, 회사원이 된 젊은이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 모두 회장님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한 장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죠? 다른 장학생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창수 장학생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저는 무료 교육 봉사를 하고 싶어요. 젊은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창수 회장이 심어준 선한 씨앗이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한창수 회장이 남긴 진정한 유산,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감사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한창수 회장은 그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한창수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남겨진 감사와 존경,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한창수 회장의 선택은 처음에는 가족들의 분노와 원망을 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말입니다. 한창수 회장이 꿈꿨던 세상,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